그 일론 마스크는 테슬라 그 기업의 최대의 자산이자 또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장기 성장이 높게 판단되는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특히 지구 반대편의 투자는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고 결국 주가는 균형점을 찾아가거든요. 균형점이라는 거는 펀더멘털에서 좌우되는 건데, 요즘 그 서학개미들이 마음이 되게 좀 쓰라리실 것 같아요. 국내도 그런데. 근데 지금 뭐 테슬라도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캐시우드? 예, 캐시우드. 예, 그 아크인베스트. 그것도 보니까 뭐 한 30%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그 서학개미들이 되게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한 거에서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것도 일시적인 좀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아니면 그 기조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그 투자 패턴을 보면, 네. 동학개미는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IT 반도체 주식, 자동차 주식,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 파생되는 그런 주식을 거의 개인 순매수의 상위 10위에 들어있는데, 우리 서학개미들은 조금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초에 제가 약간 놀랬던 게 1, 2월 달에 개인 순매수 상위에 그 캐시 우드가 이제 운영하는 ARK ETF, 혁신 이노베이션 ETF가 개인 순매수 상위에 몇 천억씩 했는데, 이제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미국 증권사 다닐 때 그분이 전에 직장이 얼라이언스 캐피털이라는데 이제 거기서 시메틱 펀드, 테마 펀드를 운영했고, 그래서 아주 뭐 능력이 있는 분인데, 과연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이런 ETF를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한 3%를 담으면 괜찮지만, 뭐 100%를 담는다든가 아니면 돈까지 빌려서 하면 저는 너무 걱정이 됐는데, 3월쯤 더 걱정이 됐던 게, 제가 전에 근무했던 모 우리나라 대기업 퇴직임원 카톡방에 그 어떤 분이 그 모 증권사에서 이런 거를 추천하는데 우리 같이 사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20, 30대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건데, 60, 70대 된 분들이 그 노후 자금으로 이런 걸 하시면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근데 올해 보면 고점 대비 한 36%, 7% 빠졌거든요. 이 그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거.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그 집중 투자, 뭐 집중 투자가 항상 뭐 압축 투자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가격에 항상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고점 내지 너무 비싼 거, 리스크가 많은 것을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거. 그래서 뭐 아크 ETF를 사고 테슬라를 사고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반대편에 중국, 일본, 한국 주식을 살 때 매우 조심합니다. 거버넌스 특히 제일 챙기고, 거꾸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 주식을 살 때도 한국 주식 사는 거 이상으로 더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듀 딜리전스 체크하고 그러는 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미국 주식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뭐 공매도 문제 이렇게 있고 하지만, 거기는 뭐 하루 거래량의 30%, 40%가 공매도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 이렇게 거기는 공매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워낙 많고요. 네. 그다음에 헤지펀드들이 자기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헤지펀드들이 공매도하는 종목들은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거래가 많고, 왜냐면 자기네가 공매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 환매수할 게 용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종목들 보면, 뭐 쿠팡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잔고를 체크했더니 유통 물량의 12%가 공매도 그 잔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게 이제 그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리스크랑 리워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경쟁을 하는, 그래서 올라갈 리스크도 있지만 빠질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특히 개별 종목은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일반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고정관념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아, 미국은 어쨌든 그냥 사두면 그냥 장기 투자가 편안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다. 어쨌든 우상향으로 간다. 이제까지 데이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높이 오른다. 작년에 테슬라 뭐 10배 버신 분들도 있고 막 하니까 이런 얘기들 듣고 큰 돈을 벌고 마음 편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미국이야 라는 네. 생각을 가지신 예.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저도 보면 팔란티어라든가 뭐 뭐죠 뭐 우버라든가 보면은 되게 글로벌리 인지도가 높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CEO로 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뭔가 막 신뢰가 더 가고 근데 기업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보면 다 적자들이 엄청나단 말이죠. 참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네. 우리가 이 미국 주식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나쁜 주가였을.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 비즈니스 모델은 좋지만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오버밸류, 과대하게 평가되는 그런 국면들도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가깝게 지내는 펀드 매니저가 한국은 테슬라 주식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빠지는 것 같이 싱가포르 개인 투자가들은 또 팔란티어에 빠졌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약간 틀린데,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가 성과가 좋습니다. 30년, 50년, 100년을 놓고 보면 배당 재투자된 걸 감안하면 미국이 연 10% 수익을 올려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나타내고 특히 21세기에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흥분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주가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히팅 되는 그런 국면을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꼭 오늘 이번 주에 사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1년 단위를 보면 주가가 20%씩 하락하는 국면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를 좀 기다릴 수 있는 내가 이 좋은 기업을 골라도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좀 하락하고 그런 조정 국면에 있어서 사는 그런 조금 기다림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 싶으면 더 오를까봐 그냥 지금 바로 사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물리는 분들이 의외로 예, 많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또 좋게 보는 그 기업군이 그 럭셔리 패션, 그러니까 패밀리 기업이기도 한데 이런데 보면 지난 1년 동안 LVMH, 루이비통 그룹하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 뭐 그 다음에 케어링, 그러니까 구찌를 만든 이런데 보면 주가가 60-70% 100%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뭐 워낙 펀디멘털이 좋기도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지만 이럴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아마 올해 뭐 하반기는 언제 조정을 한번 받으면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좋죠. 네.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게 어떤 매수의 타이밍, 네. 요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뭐 언론 매체가 됐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뭐가 괜찮대더라 그러면은 바로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고점에 좋다라는 평가가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고 가격이 좋을 때잖아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사지만 잠깐 올라가기도 했다가 도로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캐시 우드가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3월부터 보면 이분이 아주 혁신적인 기업을 투자를 해서 리서치하고 R&D 연구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하루에도 여러 번 텔레비 방송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를 시켜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3,000다. 그 당시에 주가가 700불이었는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 보면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본연의 운영하는 모습, 운영에 집중을 해야 되고 진짜 좋은 회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펀드를 돈을 못 들어오게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요 돈만 갖고 알차게 운영을 하겠다. 근데 돈을 계속 받고 그러는 모습 자체가 되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것에 이제 역풍을 지금 맞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국내에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한번 경계를 그게 한번 다 전 세계 돌고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걸 쓰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의심을 해볼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 하여튼 뭔가 제 귀에 들어왔을 정도면은 뭐라 그럴까 이미 다 뭐라 그러죠? 다 많은 손님들이 다 먹고 간 잔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이건 뭐 안정적인 약간의 수익은 되겠지만 텐베거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10배 오를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아마존처럼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초기의 아마존처럼.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은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회사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펀디멘털을 팔로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팔란티어 아니면 어떤 반도체 기업의 중소기업, 뭐 팔란티어는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뭐 시총이 수십조 원이 되죠. 근데 반도체 장비 회사를 내가 투자를 하면 반도체 유관 산업에 내가 일을 하거나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야에 근무를 해서 펀디멘털에 관한 아주 그 인사이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리서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빅테크 시가총액이 지금 1.7조 달러 정도 되는 아마존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30%씩 매출, 이익, 주가도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5년 정도는 30-40% 이상 기업의 펀디멘털 증가뿐만 아니라 주가도 오를 것 같아서 대형주 중에도 또 그렇게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업사이드 주가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항상 챙기는 그런 습관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슬라 주가가 금년 들어서 900불에서 지금 600불 아래로 떨어졌어도 테슬라의 리스크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면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좀 더 저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을 고민할 텐데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주가가 그동안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으니까 패닉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 기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개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야후라든가 이런 데 검색해서 파이낸스 같은 데서 정보 얻기도 하고요. 복사해서 그냥 대충 어떤 흐름인지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리서치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정보 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용이 있겠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하여튼 미국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뭔가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의 무기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90년대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가 좌지우지했습니다. 이제 그 몸통이 이제 타이거였는데 타이거는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도 이미 사업 보고서가 한 200~300페이지 됐는데 그것을 그 담당자는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본인이 다 읽었고 아니면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다 영어로 번역을 시켜서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구 반대편에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얻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치펀드고 전문 투자가여서 저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신문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일간지도 경제면이 상당히 좋은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찾아보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그 1분기 실적을 이제 영어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례 보고서는 10K라고 그러고 분기 보고서는 10Q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이제 분석이 여러 가지 매체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Seeking Alpha, 그러니까 알파를 찾아서라는 그런
플랫폼, 무료인데, 물론 유료 사이트도 있는데,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깊이 있는 리서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월가 애널리스트보다 더 난데, 그런 데는 아마 부티크 회사나 아니면 월가 애널리스트인데 은퇴한 사람이 쓴 글 같은 정도.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나 제가 투자에 참조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럴 때 시킹 알파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내공이 있는 리서치들도 많고 재미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을 합니다. 예. 네. 그런 곳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직접 다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게 기본입니다. 아니면 뭐 그럴 입장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점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뭐 빅테크나 뭐 이제 이런 종목을 사서 이제 장기 보유해서 뭐 그냥 그러는 수밖에 없겠죠. 네. 하여튼 그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괜찮다면 그냥 쏠림 현상이 강해가지고 네, 네. 근데 그 쏠림 현상이 가끔 보면 좀 위험하게 그때 우리 네. 게임스탑 같은 예, 것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런 데 가면 예. 한국 세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위험한 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는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특히 지구 반대편의 투자는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가끔 그 개미 분들이 자, 개미의 힘을 보여주자, 뭐 가자, 막 이런 뭔가 감정에 우리가 뭔가 이걸 팔지 말고 지키자, 예. 뭐죠? 뭐 한 주씩 더 예. 사자, 막 이런 것들 예. 하는데 사실 이게 자본 논리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이 일시적으로 수급을 만들 수는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결국 주가는 균형점을 찾아가거든요. 균형점이라는 거는 펀드멘털에서 좌우되는 건데 결국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끌어올리면 고점을 만들고 나중에 저점, 균형점으로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시장 보면은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우리와 참 많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큰 그 리스크다. 네. 리스크 요인이다. 그래가지고 뭐 말을 못하게 뭐 입을 막아야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던데 뭐 코인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요. 이게 그렇게 그 아주 큰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오너 리스크가?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그 기업의 최대의 자산이자 또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아마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도 이제 테슬라 리스크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전략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실행력, 그 다음에 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뭐 절대적이죠. 하지만 이제 그분은 엄청나게 천재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 끼를 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도 못지않는 천재 경영자지만 이 사람은 되게 그 훈련이 잘 된, 디시플린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존 주가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물론 제프 베조도 30대 때는 이사회에서 되게 견제를 많이 하고 그 제프 베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CEO를 영입을 해서 나이 많은 그래서 감독 모니터를 시키고 좀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상당히 그런 경영의 그 관록도 쌓이면서 이제 상당히 성숙화됐는데 아직도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분의 장점이 기존 제도권, 기존의 생각을 항상 뒤집어서 하는 이제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그게 장점인데 최근에 너무 지나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상장 기업에 그다음에 미국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테슬라 기업의 CEO인데 언행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도 테슬라를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이 뭐 중동의 국부 펀드한테 팔겠다. 이제 그런 잘못된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해서 미국 감독 당국 SEC의 그 조사를 받고 실제 회사랑 개인이 수백억 원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뭐 비트코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개인 재량이라고 하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테슬라가 투자를 했고 뭐 결제를 이걸 통해서 안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매각을 했니 안 했니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이 있어서 상당히 테슬라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고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이사회가 CEO를 이런 거를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도 또 그 일론 마스크와 친구 가까운 프렌드들로 되게 구성이 돼서 독립적인 역할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보면 저희가 주말에 뉴스가 됐던 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분의 과거 그런 뭐 스캔들 같은 걸 조사를 의뢰를 해서 해고를 권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힘이라는 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막강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사회가 거의 뭐 유명무실을 하지 않나. 이제 실제 그렇다면 거버넌스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정고점에 대비하면 낮은 주가이고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장단점이 동시에 있을 때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테슬라를 들고 계신 분은 테슬라가 틀림없이 확실한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의 우위를 갖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기차 업체고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도 리딩 그 자동차 회사일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좋은 기업이지만 너무 이 그 5년, 10년 후에 펀더멘털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판단하긴 어렵죠. 하지만 뭐 특히 연초에 들어간 분들은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다리셔야 되고 오히려 이제 새로 테슬라를 매수를 검토하는 그 투자가들은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서서히 뭐 분할 매수를 장기간에 몇 달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하든지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지금 고점에서 한 37, 8% 빠졌으니까 많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투자를 뭐 미국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좀 있을까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또 rest of the world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성장을 보이냐, 경제 성장을 보이냐, 기업 이익 성장을 보이느냐면 한국은 안타깝게 저희가 있는 나라긴 하지만 뭐 인구 문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거를 이제 돌파를 못 한다면 성장률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기업 이익도 수출을 하는 기업들, 삼성전자나 뭐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 일부를 빼놓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한 자릿수의 기업 이익 증가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높은 주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면에 해외, 미국, 중국, 뭐 나머지 그 전 세계를 보면 한국보다 성장률, 그런 기업이익 성장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꼭 주식 투자에는 꼭 애국심을 갖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장기 성장이 높게 판단되는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보면 뭐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기업들이니까 리스크를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외국 주식을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네. 가져가는 게 좋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